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또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배경과 의미 살펴드립니다. 이승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이승윤 기자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0월 29일 그 참사 당일에 이승윤 기자가 당직 근무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참사 당일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정말 이렇게까지 비극이 탄생할 거라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밤 10시까지만 해도 저희 현장 기자가 할로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지금 몰려왔다. 이 정도 내용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밤 11시쯤 되니까 슬슬 이제 선배 근데 좀 누가 다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길래 취재를 해보고 뭐 해프닝 같은 거 이런 거 잘 취재해서 꼼꼼하게 마무리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제보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네, 예. 11시 한 10분부터 이제 슬슬 이제 제보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우리 기사를 쓰고 나중에 이제 밤 11시 39분에 쓰기 시작해서 이제 41분에 저희가 첫 기사를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태원 주점에서 일부 손님들이 인파에 깔려서 의식을 잃었다. 처음에 좀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뭐 사망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사망은 하여튼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저희가 속보나 이런 건 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일단 침착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희가 그때 속보 처리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밤 10시 뉴스가 이제 이미 끝나버린 상태여가지고 저희 속보를 날렸는데 뭐 저 그 뉴스에 못 나가고 자정 네. 뉴스 때 이제 첫 소식으로 전하고 전화 연결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특보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청와대 출입 기자가 그때 11시 한 40분쯤 기사를 써서 11시 42분에 승인됐는데 청와대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제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저희도 이제 감지를 하고 그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이제 전화 연결 때도 연결을 저희가 하고 그랬는데 2명이 이제 숨졌다고 그러길래 이 결국은 그 심정지라는 네. 그런 처음에 제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숨지셨나 보다 했는데 59명이 이제 숨졌다는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다음, 많은 사망자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예. 149명이 이제 숨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제가 정말 제 뺨을 때릴 정도로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일단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침착하게 최대한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때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신속보다는 정확성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 현장을 직접 가지는 않으셨는 갈 수 있는 상황이 모양이네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단 교통이 다 지금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현장에 기자가 나가 있는데 얼마나 그때 상황이 혼란스러웠냐면은 전화가 아예 안 됐어요. 그리고 카톡도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전화가 잘 안 되질 터졌다고 돼가지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제보와 이제 처음에 카톡이 될 때 가끔씩 간헐적으로 카톡이 될 때 이 취재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보내온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 공통분모만 모아서 저희가 이건 좀 확인된 내용이다라는 내용만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는 식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만 해도 중계가 됐는데 11시 넘어가면서 11시 반부터는 이제 빗발치는 이 통신 때문에 통신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아예 저 현장 생중계도 불가능하고 전화 연결도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보도국에서 전화 연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지휘를 했고 그 내용을 뉴스로 전달을 했군요. 자, 그런데 오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오후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전 정보계장인 정모 경감 오늘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고요. 네. 발견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 경감이 어제 일부 동료에게 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지금 정 경감은 참사 이후에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 삭제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정보과 직원에게 없던 일로 하자라고 회유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본은 숨진 정경감 또 상관인 김모 전 정보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었는데요. 특수본은 아직까지 정보과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었고 네. 정 전 계장을 조사하거나 소환 통보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수사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인 해주세요.
네, 일단 정말 당시에 정보과 형사들은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어요. 일단 그날 제가 밤 11시 11분에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당시에 대규모 집회가 4개나 있었거든요. 네. 낮에 2개 그리고 저녁에 촛불 집회하고 맞불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경찰들이 쉬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대규모 집회가 하필이면은 이 대통령실 앞까지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정보과 형사들로서는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집회 2개가 이제 대통령실 앞인데 거기가 뚫려버리면은 용산서 정보과로서는 이 평화로운 민간 행사보다는 당연히 이 진용이 아직은 덜 갖춰져 있는 대통령실 앞의 경우에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게 또 집회가 이제 행사가 이 주최자가 없는 또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정보과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할 때 일단은 촛불 집회와 맞불 집회를 대응하는 것이 먼저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어떻게 처리를 좀 안전하게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부하 걸린 상황에서 경호냐? 아니면은 이제 당연히 시민 안전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당시 미래를 내다볼 수 없었던 이 용산서 경호과로서는 당시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고 일단 대통령실 앞에 이 뚫리는 걸 막는 거는 뭐 지상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너네 왜 이거 제대로 알지 못했고 왜 묵살했어라고 물어보면은 참 답답하고 아마 많은 이제 억울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조직 전체를 지금 책임을 뒤집어 쓰게 만드는 걸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솔직히 뭐 이분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생량 찾기가 물론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네. 좀 너무 과도하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숨진 용산서 정보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할로윈 축제와 관련해서 경비 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거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었죠. 회유나 종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오늘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 수사가 너무 현장의 일선 경찰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 불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윗선에서 지금 경찰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희생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참 저는 큰 참사가 발생하고 나면 꼭 희생양이 발생하고 책임을 누군가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때 세월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경이 해체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용산서와 이제 그 용산 소방서의 그 책임이 지금 돌려지고 있는데 물론 참사가 발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꼭 책임을 지우고 꼭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희생양을 꼭 찾아야지 이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네. 중요한 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꼭 이제 백의종군해서 이번에 잘못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계속 책임만 묻고 일단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아니면 민심이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 누군가는 야 너네가 죽일 놈이 됐으니까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그냥 옷을 벗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솔직히 그날 정말 과부하가 걸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집회가 이렇게 행진이 있었던 집회가 10,000명 이상 규모였고 네. 오후 2시에 5만 명 규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후 5시부터는 6만 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그리고 반면에 또 맞불 집회가 또 오후 4시부터 삼각지역 인근에서 있었어요. 그럼 이미 거기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화문부터 이 대통령실 부근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정말 경찰 병력들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10만 명이 또 이제 헬로윈 때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경찰이 양쪽에 다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계속 묻는 모습. 저는 이럴 때 앞으로 경찰 병력이 나갔을 때 우선순위 부분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정리를 한다든지 매뉴얼을 정비하고 네. 앞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냥 책임만 묻는 식으로 현장 책임자들한테 이 너무 좀 희생양으로 삼고 너무 어렵게 만들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가장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임재 전 용산 서장 아닐까요? 자, 국민의힘이 이 이임재 서장의
당일 행적을 두고 비판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하 이태원 특위가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는데 많은 문제들이 지적이 됐지만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의 차량 이동만 고집하면서 대처가 늦어진 이런 상황을 비판하고 네.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청 특감팀이 공개한 이 전 서장의 동선 살펴보면 참사 당일 밤 9시 47분 관용차를 타고 이태원으로 출발을 해서 10시경에 녹사평역 인근에 도착을 했지만 여기서 교통통제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자 계속 우회를 시도하다가 밤 10시 55분 이태원 앤틱가구 거리에 하차해서 걸어서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했고요. 파출소 도착 시각 밤 11시 5분쯤입니다. 이미 사고 발생 50여 분이 지난 시점이죠. 지금 이만희 이태원 특위 위원장이 정확하게 현장 상황 보고받은 시점 대해서는 특수본이 독립적으로 수사 중이라서 일체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지만 녹사평역에서 내려서 현장까지 걸어가면 5분 정도면 가지 않겠나. 그 접근을 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차를 타고 다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의 당일 행적은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일 행적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하는 게요. 네. 이게 이태원 녹사평역에서 저도 많이 걸어가봤어요. 한강진역도 걸어가고 해봤는데 네. 그걸 사람이 이렇게 꽉 차면요. 거기는 진짜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5분 갖고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죠. 좀 더 걸릴 수 사람이 있고 많으면. 그리고 전 차량 안에서 보고받는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용차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이 편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통신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취재 기자가 전화로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고를 해도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차량 안에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해야 되는데 통신이 당시,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장에 워낙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전화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자칫 만일 그냥 걸어서 가서 하다 보면은 연락이 두절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지시를 내릴 때 사실은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 부분도 저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물론 서장의 어떤 그런 너무 유유자적한 모습은 저도 화가 나더라고 보면서 예.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감이 없을 수 있나. 아, 발을 뭐 동동 구르면서 CCTV에서 그렇죠. 뒷짐을 네. 지고 걸어가는 그건 저도 좀 그걸 이해가 안 말씀하시는 갔는데 거죠? 예. 근데 관용차에서 보고받는 건 사실 그 윗선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정확한 지시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관용차에서는 그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다만 이제 공감을 못하고 제대로 현장 가서 지구대 가서 정말 제대로 늑장 대응하고 이런 모습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관용차의 어떤 필요성 특히 네. 이 경찰이란 수직적인 조직에 있어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지시를 그때그때 내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조금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생각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왜 도착 시각을 다르게 기재를 했을까요? 뭐 면피죠. 그러니까 군이나 경찰이나 사실 비슷한 게 책임에 대한 추궁이 내려오면은 일단 최대한 면피할 수 있으면 면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습성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국방부에 있으면서 아니면 옛날 경찰 사회부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면피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이건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잘못 허위 기자하는 부분 잘못된 거지만은 일단은 제대로 된 적확한 지시나 윗선에서 받지를 못하면 또 현장에선 또 그 지시를 기다리는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에게 화를 낼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 문제가 있는 분이니까 다 아빠라고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이해하고 왜냐하면은 다음에도 이런 게 벌어지면은 그 보고 안 받고 관용차에서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지시를 할 수 있는데 보고 안 받고 그냥 뛰어 내려가서 그냥 난 뛰어가야 돼 나중에 면피해야 되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하지만 관용차로 이동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저 이승윤 기자는 뭐 보고를 받고 지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면이 있었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현장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차에 있으면서 도대체 뭘 했냐 하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시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현장이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단 보고를 받는 거는 맞는 거고요. 관용차에서. 근데 제대로 지시하지 않은 건 저는 그 부분은 면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장이 이번에 좀 이해할 수 없는 행태 특히 그리고 관용차에서 제대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특위 회의를 보면 뭐 이전 서장 한 명의 행적이 문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난 문자 발송 단계나 보고 체계, 정부 지자체 재난 연계 시스템 등등등 뭐 총체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참사를 다시 재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바뀌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순신 장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백의종군에서 명량 대첩을 치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래서 전 이번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트라우마를 겪은 이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아마 다시 한번 만회하고 싶은 기회를 분명히 찾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희생양을 찾아서 문책하는 건 정말 최악이라 생각하고 이 재발을 막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연루된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더 문책하면은 이번에 이렇게 뼈아픈 경험을 간직한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다음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거든요. 이 경험을 살려서 다음에 더 큰 재난을 막을 기회도 박탈당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이분들한테 현장 지휘자들한테 아니면 현장에서 뛴 분들한테 너무 많은 책임을 묻기보다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고 이번에 이럴 경우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리고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또 미비했던 매뉴얼을 바로잡고 사람이 그것을 이제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실수를 만회할 수 있게 한번 기회를 더 좀 주면 좋겠고 너무 이렇게 문책하고 우리가 희생양을 찾아서 시원하게 뭐 속풀이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는 좀 답답하더라도 시스템 정비에 최대한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해서 다음엔 이런 일이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꼭 좀 잘 우리가 토대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선진 안전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자살 효율화 계획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에 대한 전량 매각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됐죠.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YTN은 공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공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21.43%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한전 KDN 그리고 9.52% 지분 가진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방침 정부에 알렸는데 지금 한전과 한국마사회가 원래는 YTN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이번에 어떤 배경에서 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건가요? 일단 이제 정부의 어떤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는 항상 이 정부의 어떤 그런 그 자산을 최대한 많이 좀 이제 쓰려고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배분하려는 그런 속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보수 정부 같은 경우는 정부가 최대한 좀 이 돈 쓰는 걸 줄여가지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자유경제가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유롭게 뻗어나갈 수 있게 규제를 좀 없애주는 게 이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MB 정부 때 한 1년 예산이 150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었죠. 근데 그때 400조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이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MB 때 활약했던 이 거시경제 관료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통 우리나라 이제 원래 본인 스타일대로 이제 좀 작은 경제를 추구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방침이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부채, 특히 공기관의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가 쌓이면은 나중에 IMF 때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많이 쌓이고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제 현금이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외환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는 게 목표다 보니까 당장 자기네가 보기일 때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한전 KDN은 사실 뭐 그 전력회사고 그리고 마사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방송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YTN 그 지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매각 방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영화 문제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시도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도 정부의 YTN 지분 매각은 직권남용으로 범죄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YTN에 대한 민영화 시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공기업의 지분이 매각되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일까요? 일단 사주가 뭐 경영에 개입하는 건 당연하지만 보도에 개입하는 건 사실 이제 24시간 이 보도 전문 채널의 공익성이 자칫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YTN이 지금까지 대국내외에서 굉장히 공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이제 아무래도 사주가 그렇게 그 경영에 이제 집중을 하지만은 그 보도에는 개입을 덜 하고 그래서 보도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게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특정 기업이 그 YTN을 많이 맡게 된다면 그 기업이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YTN이 뭐 집중 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지금 사실 언론계 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판매 부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뉴스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YT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좀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만일 이제 특정 사주가 생겨서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특정 기업에 아니면 산업 분야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그런 입장이 좀 과도하게 나가게 된다면 자칫 이 공정성에 뭐 훼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좀 추진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보도의 공정성에 있어서 우려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어쨌든 공공기관들의 효율화를 기한다 하는 부분에서 정부의 앞으로의 매각 계획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